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마련한 노사정 합의문 서명식 직전 민주노총이 돌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의 거센 반대 때문이었는데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도 공급됐습니다. 폐렴 소견이 있는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이지만 우선 공급되고 치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틀 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에서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첫 교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광주는 지역에선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EU 정상회담에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미국에 전달됐고 백악관도 공감하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만 구성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통합당이 아직 원내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상시 국회 운영과 회의 불출석 의원을 공개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분쟁 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건 처음으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이후 발생한 펀드 사고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이 참여한 코로나 국난 극복 합의문 발표 15분 전에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라 크게 주목받았었는데 그만큼 전망도 어둡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서명이 무산됐습니다.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15분 전에 민주노총이 돌연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일단 서명식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좀 더 지혜를 모아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참여해 19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문에 스스로 서명하지 않은 겁니다. 민주노총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합의를 추진해도 전망은 어둡습니다. 또 다른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은 정부와 민주노총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참여 없이 경사노위에서 합의 내용을 논의하자는 한국노총과 달리 경영계는 아직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총리실은 22년 만에 성사 직전까지 갔던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 건 아쉬워하면서도 이미 도출된 합의안을 다시 논의하는 일에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사실 협약식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 강성파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됐으니 못 간 거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참석하려던 김명한 위원장을 조합원들이 제지합니다. 학교 나가! 위원장 나가! 어딜 나가려고! 100여 명의 조합원은 회의실 밖 복도를 빽빽히 점거했습니다.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김 위원장의 사퇴와 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김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합의안에 정리해고 금지 등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사정 합의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을 연장하는 지원책과 함께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사회안전망 확충안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들은 해고 금지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직, 실업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합의안에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의 일이라서 내부에서 좀 토론할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간 김 위원장은 내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엔 최저임금위원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이죠. 노동계는 여기서 16%를 올린 10,000원을
경영계는 2% 내린 8,410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측의 간극이 크죠. 권영봉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올해보다 16.4% 높은 10,00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제안한 25.4%보단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초 요구안이 부디 삭감안과 동결안이 아닌 인상안으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사용자 측은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2.1% 낮은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주나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위원들 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삭감안 제출에 반발한 양대 노총은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오는 7일 5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는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국내에 공급됐습니다. 정부는 폐렴이 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이 넘지 않은 중증 환자만 우선 투약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런 중증 환자는 33명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됩니다. 지난달 3일 식약처가 특례 수입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만입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흉부 X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이 있고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 산소 치료를 현재 받고 있으며 증상 발생이 1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중증 환자만 투약 대상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중증 환자가 현재 30여 명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 환자들이 첫 번째 투약 대상이 될 거고. 투약을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중앙의료원이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증 환자가 아닌 다른 확진자들에 대한 렘데시비르 투약 도입은 이르면 8월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더라도 닷새에 300만 원 가까이 드는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던 렘데시비르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회복 기간을 31%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그룹은 평균 11일 만에 회복한 반면 그렇지 않은 그룹은 15일이 걸렸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전 세계에 무상 공급하기로 한 150만 회 분량이 이달 중 소진될 것이고 이후엔 유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국가별로 차이를 둬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선진국엔 100mg 한 병당 $390, 약 47만 원으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투약 기간은 닷새 동안 6병이 원칙인데 첫날엔 2병, 나흘 동안 1병씩 정맥 주사로 맞게 됩니다. 6병을 사용하면 약 281만 원이 책정되는데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진 않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대전에서는 초등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확진된 초등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들입니다. 국내에서 첫 교내 감염이 되는 거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9일 5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학년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한 명은 확진자와 같은 반이고 나머지 한 명은 다른 반이지만 같은 체육관과 집을 다니며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전파되는 교내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밀접 접촉한 학생과 교사 등 159명을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같은 반에 저 친구의 친구거든요. 근데 오늘 5학년 전체 다 한다고 학교에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추가 감염이 우려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59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학교 운동장에 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 불렸던 광주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오늘에만 21명이 늘어 최근 닷새간 32명이 감염됐거든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강화됐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처음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로신 맞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추가 확진자 5명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도박 신고 관찰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도박판을 벌였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진술을 꺼리고 있어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에만 더 의존할 수 없어서 50대 여성 확진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노인요양시설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와 2주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여성이 지난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교회에서도 신자 7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70대 여성 확진자와 함께 제주 여행을 갔다 온 가족과 지인 4명도 확진돼 입원했던 병원 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병원 문은 이처럼 굳게 닫혔고 치료를 받던 외래 환자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한 이후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실내는 50명 이상, 실외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신정 차량기지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거라고 하죠. 서울시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신정 차량기지 직원 50대 남성이 코로나19 증상을 느낀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체온이 37.3도까지 오르자 다음 날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하루 뒤에 확진됐습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한 건물은 긴급 방역됐고 직접 접촉한 동료 직원 50명 등 18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승객과의 접촉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로 관리하는 업무예요. 기술직이라 영무원들하고는 별 접촉할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서울 동작구 소재 문창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180여 명이 자가격리됐고 학교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면 집단 감염 위험이 크고 다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 확진자 발생 시 감염 경로 추적도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집회 규모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집회에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명입니다.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까지 수도권에서 27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외에서는 광주에서 12명, 대전에서 4명이 나왔죠. 비중을 따져보면 수도권 53%, 그 외 지역 37%, 해외 유입이 10%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수도권 제외 지역의 신규 확진자 비중은 30% 정도였는데 비중이 크게 오른 겁니다. 사흘 동안 신규 확진자를 모두 합해보면 136명인데 울산과 제주를 뺀 15개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다 골고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나온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미국 최고 전염병 전문가의 말입니다. 이미 270만 명이 감염됐고 13만 명이 숨졌는데 말이죠.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도 16곳으로 늘었고 LA에서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지난 4월 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부터 하루 신규 발생이 4만 명을 넘더니 지난달 30일엔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8천여 명을 기록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시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하루 신규 감염이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and so I am very concerned. 파우치 소장은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신규 발생의 절반이 집중된 4개 주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16개 주는 다시 부분 봉쇄로 돌아간 가운데 애리조나주는 지난달 29일부터 술집, 체육시설 등을 최소 30일 동안 닫고 LA에선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감소폭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암울한 예측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 회복 시점도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미 국무부 부장관은 대선 전에는 만남이 어렵다고 했었죠. 하지만 청와대가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 만큼 실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이라는 특정 시기까지 언급하며 북미 대화를 강조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한 EU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항상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북측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도발을 했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남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미 대선 전에 우리가 우리 입장을 밝히고 치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뜻은 백악관에도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외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대선 전에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남짓으로 성사 확률은 낮지만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와 김정은 깜짝 회동이 판문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들고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남북 협력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며 한미 워킹그룹을 비판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할 때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동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응답할지 관심입니다. 일본 신문은 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의 금강산 개별관광 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북한과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한 포럼에 참석해 남북관계 개선에 한미 워킹그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촉되지 않은 품목들, 인도적 지원부터 개별 관광도 그렇고 그건 저촉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워킹그룹에서 의제화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인사들은 한미 워킹그룹을 없애거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당권 도전 시점을 저울질해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합니다. 김부겸 의원 등 경쟁자들도 비슷한 시점에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저나름의 다짐 같은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출마에 무게를 두었던 이 의원은 원구성이 지연되며 출마 선언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구성이 끝났고 3차 추경안 통과도 이번 주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출마 선언 날짜를 7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캠프 사무실로 썼던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차렸습니다. 또 설훈, 박광온 최고위원과 부산 친문을 대표하는 최인호 의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전현직 의원 물밑 접촉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의원과 경쟁할 다른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과 홍영표, 우원식 의원은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전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후원회장을 맡겨야 됐다고 밝히며 전대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김 전 의원과 홍 의원, 우 의원 등도 다음 주 모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모레 3차 추경안을 처리한 뒤에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매달 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정밀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안보다 3조 1천억 원 늘었는데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2,718억 원의 대학 간접 지원 예산 등이 집중 논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열어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 심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이 없기 때문에 없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그렇게 추경 심사를 하도록.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처리하면 바로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회의 등에 불참한 의원 명단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또 논란이 됐던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이 기능을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원래 목표로 한 이달 15일 출범이 어렵다고 보고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경안 처리에 불참을 밝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추경의 심사를 세월호 사고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만큼 이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이 세월호만큼 엉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SNS에서 세월호가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 수도에서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켰다며 21대 국회도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원칙으로 확립된 국회 관행도 위반한 데 출발한 것은 부실과 여러 가지 결함으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세월호에서 얻어야 한다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오히려 통합당이 세월호 선장과 중첩된다고 했고 정의당은 유가족 마음에 대못이 박힐 수 있는 세월호 침몰에 꼭 빗댔어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자 국회 운영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당의 국회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상임위 안에서 실력으로 겨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 역시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치를 같은 밤에 대북전단을 보내는데 범죄자들 돼가지고 그것도 간첩을 잡는 공안 수사대에 가서 내가 8시간씩이나 조사받고. 주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견강부회 해석, 있지도 않은 조항으로 처벌하려 한다며 궁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권주자 꿈틀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네, 그 야권 차기 대선 주자를 언급하면서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취임 한 달 언론 인터뷰에서 당에 오기 전에도 다음 대통령감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공고도 해봤다고 한 겁니다. 누구에게 공고를 했다는 겁니까? 네,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당초 김 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제 마인드를 갖춘 40대를 언급했던 만큼 그런 분이지 않겠느냐는 추측은 되는데요. 그래서 전에 백종원 씨 얘기도 잠깐 나왔던 건가요? 백종원 씨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다만 공고를 했던 사람과 지금 꿈틀거리는 사람이 반드시 동일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과 가까운 통합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복수의 사람을 상대로 꾸준히 대권주자 물색 작업을 이어왔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 대선 주자 1위로 뽑힌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통령 후보냐고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냐고 일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내년 7월까지가 임기가 보장된 현직 총장인 만큼 당장 대선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나중에 윤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 총장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네, 또 다른 킹메이커 김무성 전 의원은 여권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직 공무원의 입장이나 당장 야권에서 나서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른 야권 잠룡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라면서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윤 총장을 연일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선대본부장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요즘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에서 촉각을 당연히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윤 총장이 뜨는 것은 인물이 없는 야당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대권론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당 자체에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 윤 총장을 키우려는 것 같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경계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겨냥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일부러 충돌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권 후보가 되려고 일부러 충돌을 했다. 어쨌든 본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아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엄마 경험이 없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한 말인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입니다.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 네, 우리나라 산후조리 산업이 새로운 한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 발언인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전가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과 무자녀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삶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많은 분들께 고통을 드렸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의원은 오늘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사태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다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문제를 쟁점하고 있는 정치인을 겨냥한 듯 정치인의 이미지 마케팅이 아쉽다고 지적했는데 이 문제를 쟁점하고 있는 의원이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곧바로 자기 비전은 없고 눈치만 보는 사람은 대권 자격이 없다며 본인의 해법을 제시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리더십의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를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충돌하자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이 꾸린 수사자문단의 공정성을 지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지켜보다가 결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언론사 기자와 검사장이 공모해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대검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지만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여기에 반발하면서 검찰 내 충돌이 불거졌고 사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대검 추천만으로 꾸려진 반쪽 자문단의 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던데요.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로 구성이 됐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검찰 내 충돌 해결을 위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개입을 할 상황까지도 지금 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해결이 안 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휘해 모두 내보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비난 수위를 높여왔던 추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반면 윤 총장 엄호에 나선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다며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이 뭐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된 걸까요? 모레 소집될 수사 자문단에선 강요 미수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 제도는 수사심의위원회처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도입됐습니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건 같지만 수사 대상자가 직접 소집을 요청할 수 없고 구성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과 위원 선정을 놓고 여권은 일종의 수사 방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의지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수사팀과 대검 실무진의 의견이 달라 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됐고 윤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지대로 수사자문단은 모레 소집되는데 쟁점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강요 미수 여부입니다. 강요 미수 혐의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 방해할 정도로 겁박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이 8차례나 한 검사장의 녹취를 요구했다면서 두려움을 느낄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들며 가족을 수사하겠다는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지휘권을 발동해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할 것이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그동안 검찰이 너무 수사를 미룬다는 소리도 들렸었는데 검찰이 이와 관련해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추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시점에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더 관심을 모읍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후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서 씨의 부대 동료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7년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습니다. 서 씨는 6월쯤 몸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열흘 동안 휴가를 나갔다가 10일 더 연장해 총 20일의 휴가를 보냈는데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휴가 연장을 처리했다는 성명불상의 간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신원을 특정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추 장관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대학가에서 중국집 주인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기분 나쁜 말을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이런 우발적인 분노 범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체 강력 범죄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 홍대 앞 번화가입니다. 장봉과 방패를 든 경찰들이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한 중국집에서 4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주인을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나가보니까 계단 입구 쪽에서 계속 불로 맞고 계셨고 죄책감은 안 느껴졌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A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장실을 쓰려고 했는데 주인이 기분 나쁘게 말해서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역 폭행 사건처럼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상대를 향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우발 범행 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새 28% 넘게 증가해 2018년에는 10,000 건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습관이나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도 43% 이상 증가한 상황. 전문가들은 충동적으로 발생한 극단적 사건을 막기 위해 심리치료와 사회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정한 사회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이라든가 심리적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는 분노 범죄.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가 택시 강도로 돌변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직자가 되면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 근로자라도 말이죠.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6명이었던 외국인 인원이 지금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 없어서 직원들이 반 잘라고 반만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도 문제 많이 안 나 찾아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작년 기준 30%가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 일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고용보험 가입률도 절반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노숙 생활을 전전하다 택시 강도로 돌변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강보험도 입국 후에 6개월 기간 동안 가입을 못하고, 그래서 인도적 체류 허가자 빼고는 지역 가입을 못하고, 체납률도 높고, 그러니까 유지를 못하고 있는. 또 농촌의 경우 여전히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국대가 처음으로 등록금 30만 원가량을 감면하겠다고 결정했지만 학생들은 적어도 낸 등록금의 4분의 1, 사립대학 기준으로는 100만 원 정도는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2달간 온라인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대학생들은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입니다. 학생들은 1학기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비대면으로 실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습 내용을 영상으로만 봐야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9주 동안 아예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씩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원격 수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건국대가 총학생회와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 30만 원가량을 감면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타 대학생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질이 크게 느껴지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피드백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에 학기당 등록금이 6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주요 사립대 대학원생들도 등록금 반환 요구에 동참하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금융당국이 문제가 된 라임 펀드 가운데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판매사가 원금을 전부 다 되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100% 반환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20에서 50% 배상에 그쳤고 역대 최대 배상 비율이었던 DLF도 80%였던 점을 비춰보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결정인 겁니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이번에 결정이 난 건 라임 운영의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4개 중 무역금융펀드 1개, 그것도 일부고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관심은 문제가 된 다른 펀드들도 여기에 준해서 조정이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이미 환매가 중단된 부실 사모펀드는 라임 펀드 외에도 9개가 더 있는데 모두 합하면 규모만 5조 원에 달하거든요. 어쨌든 금감원이 사상 첫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배경을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고객이었던 박모 씨. 라임자산운용에 무역금융펀드를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나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지 않나. 이 상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원금에 손실 있을 리가 없다고 3번을 거절을 했었어요. 펀드에 관심이 없다고 단번에 거절했지만 믿어달라며 수차례 전화가 걸려와 결국 상품에 가입했는데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박 씨처럼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를 샀던 고객에게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판매 당시 이미 최대 98%의 손실이 났는데도 라임자산운용이 이를 속인 채 핵심 정보를 허위로 꾸몄고 판매사도 검증 없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펀드 계약 시점에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108개의 신청건 중 대표 사례 4건을 심의한 결과이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들이 20일 내에 조정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사들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최대 1,600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판매사들이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임을 내세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가야 해 해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반중국 홍콩 단체 조직원은 언제든 미행을 할 수 있고 통신 감청도 가능하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화 7개 단체는 이미 한꺼번에 해산을 선언했죠. 그런데 법 시행 첫날부터 체포자가 나왔습니다. 홍콩 독립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갖고 있었거든요. 신혜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검은 깃발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서 있습니다. 깃발엔 흰 글씨로 홍콩 독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 경찰은 이 남성을 포함해 30여 명을 법 위반 사례로 체포했습니다. 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 국가 분리 독립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홍콩 정부와 친중파 인사들은 홍콩 주권 반환식을 거행하며 보안법 시행을 환영했습니다. 亦為香港社會早日回復穩定作出必要同埋及時嘅決定。 같은 시간 홍콩 민주파 진영은 예고한 대로 보안법 반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큰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도심을 가득 메웠던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와 비교하면 시위 동력이 크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보안법이 대규모 시위를 테러 활동으로 규정하는 등 반중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민주화 운동은 사망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So they decided just, straight up put us in the oven and just cook us. 실제로 홍콩 보안법 발효 직후 민주화 단체 7곳이 줄줄이 해산 선언을 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직격탄을 맞은 민주파 진영은 망연자실한 분위기 속에 향후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홍콩 보안법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 미국은 압박 수위를 더 높였고 영국과 일본 등 27개 나라는 홍콩 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중국에 재차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중국 정부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이어 미국 의회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 10여 명은 홍콩 주민을 난민으로 받을 수 있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을 포함한 27개국은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are obviously deeply concerned about the decision to pass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Beijing as it affects Hong Kong.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도 유감을 나타낸 가운데 유럽연합은 홍콩 보안법 시행에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중국은 전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这一问题纯属中国内政，任何外国无权干涉。 중국군은 여기에 더해 홍콩을 몰래 빠져나가려는 밀항자를 검거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간접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6.17 부동산 대체 후폭풍으로 서울에서 전세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특히 오늘부터는 6.17 대책에 따라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전세 물량이 갈수록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15일 7억 원에 거래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셋값이 6.17 대책 이후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셋값이 8억 원을 돌파한 건 처음입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런 조건이. 서울 송파구의 잠실 아파트 단지들도 6.17 대책 이후 전셋값이 수억 원씩 뛰며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6.17 대책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만큼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 불안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오는 28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청약 대기 수요에 초저금리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 등도 전세 수급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대차 3법도 좀 강하게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매물을 더욱더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값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6.17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는 7월 중순 이후 나타날 것이란 입장이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때 건물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휴대폰 매장이 하나둘씩 그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젠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져서 휴대폰 사양은 물론 가격까지 인터넷으로 다 비교해보고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자판기까지 곧 나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의 한 휴대폰 할인 매장 유리창에 임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각종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고분분투했지만 가격 비교 등이 일상화되면서 매장 운영비도 건지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넷에서 비교 전략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사기도 해서 한때 3만 곳이 넘어 편의점이나 치킨집보다 많았던 휴대폰 판매점은 6년 만에 절반이 줄었습니다. 26살 박단비 씨도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을 산 지 오래 인터넷에서 주로 주문합니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1분 안에 주문이 이뤄지고 퀵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전달받기까지 1시간이면 됩니다. 이게 주문이 되게 간편하고 해서 매장 가서 찾아가서 주문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집에서 받는 게. 이동통신사들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일명 휴대폰 자판기도 준비 중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곧바로 유심칩을 교체하는 건데 이런 무인 구매가 정착되면 판매 과정에 군살이 빠지면서 단말기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편의점도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입 인증부터 결제까지 직원 없이 손님 혼자 하는 건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서 담배를 몰래 살 수도 없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사건 사고가 많은 야간 시간대부터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에 새로 문을 연 편의점입니다. 언뜻 보기엔 다른 편의점과 다를 바 없지만 이곳엔 직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출입부터 본인 확인이 필수여서 신용카드와 얼굴 인식으로 2차례 인증해야 합니다. 편의점 안에는 스마트 발판과 수많은 카메라가 있어 손님의 동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머문 시간이나 구매한 상품은 빅데이터로 저장돼 마케팅에 활용됩니다. 담배는 자판기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 편의점 점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특히 야간 시간대 매장 운영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야간이나 이럴 때 근무자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아낄 수 있는 차원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해서 10년 후엔 매장 판매직이 1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인화라는 시대 흐름 속에 기존 인력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 통제 체계를 구축했고 교육과 처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군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군인도 있었죠.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대에서도 일과 후에 휴대전화로 부모님과 통화하고 여자친구와 SNS를 주고받는 건 1년 새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개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쉽게 배우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부모님, 친구들과도 연락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낍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습니다.
복무 적응과 임무 수행 그리고 자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평일엔 일과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공휴일과 주말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일탈 행위와 보안 문제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지난 2월엔 육군 일병이 SNS 단체방에 보안 사항인 암구호를 공유해 논란이 됐고, N번방 사건 땐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사진 촬영을 차단하는 보안 통제 체계를 구축했고, 카메라를 차단합니다. 처벌 규정과 예방 교육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경기도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은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먹였던 음식을 모두 폐기해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태죠. 경찰은 CCTV에서 티끌 만한 단서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 비대위가 꾸려지고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발병 직전 식자재와 급식이 다 폐기돼 원인 규명은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진상 규명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동시에 많이 아파야 하는지에 대한. 경찰은 확보한 해당 유치원의 CCTV 등에서 식중독과 관련한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특정할 만한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죠. 필요에 따라 유치원 교사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유치원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간 오늘 구름 낀 하늘에 낮에도 선선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25도 아래에 머물렀는데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모레와 주말인 토요일에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30도 선의 후텁지근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질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청과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낙성 비구름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밤까지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안은 해무가 유입되며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낮까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일요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를 따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언뜻 보면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 같은데 왼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른쪽은 시 주석을 닮은 성악가입니다. 성악가는 이렇게 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열 대상에 오르고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차단당했죠. 홍콩 보안법으로도 시끄러운 요즘 타고난 외모로 검열까지 당하다니 중국의 발전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말이 와 닿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